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승리를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참패를 했는데요. 그 후 나름의 분석과 또 나름의 분석에 따라 다양한 주장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건의가 나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탄핵을 부정하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돌아선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자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권은 지금 민심을 제대로 읽는 걸까요? 잠시 후에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핫팩 근육의 핫팩 후 관절의 펭귄이 uk군 캐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하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캐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캐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야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사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이 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이 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도르니 차돌. 4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올 하반기 안동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생기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김재수 안동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준비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에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만큼 위법을 저질렀냐면서 이 석방을 요구했는데 재보선 승리하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최성원 씨, 예전 최순실 씨였죠. 그분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데 지금 서병수 의원, 다선 의원이라는 분이
탄핵을 뭐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체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 이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사면하고 네. 또 다른 것 같아요. 탄핵 자체를 그렇죠.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건 이건 사면하고 또 다른 문제. 사면도 뭐 논란이 되지만요. 저는 사면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의 문제는.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올 때는 이게 오만하게 비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보선 선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 한 번 나온 적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재보선 끝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본인들이 승리하고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다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다 보니 오만해졌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든 이 그 상황적으로 보면 재보선 선거 결과에 도치가 돼서 오만함과 교만함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그 민주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싫어서 심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본다고 네네. 하면. 네. 지난해 12월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과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과거사를 매듭 짓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뒤바뀐 거라서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저는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네. 이번에 그 승리를 한 것도 일정 부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5.18 민주묘기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 장면이라든지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엎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다시 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예전에 자유한국당, 예전에 뭐 새누리당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그렇게 계속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그 좀 험한 말까지 하겠습니까? 네. 이런 걸 우려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당에 있는 중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예전에 국민의힘의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요, 제가 볼 때 이거 다시 대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도 분명 나오고 있죠. 당연하죠. 네. 네, 저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선이라든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이거는 어부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대안 세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민주당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쨌든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건데 네.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국민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 예를 들면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은요, 국민에게 다시 한번 화나게 만드는 요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국민의 민심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난 수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4.7 재보선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현웅준 부산시장 청와대를 초청해서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사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일단 대통령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요, 청와대 정치 인사들을 부를 때는 여야를 함께 부르는 게 통상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론 뭐 재보선 선거 두 군데 다 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야당 인사들만 불러서 오찬을 했다. 이건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협치 그리고 야당 출신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논의는 할 수 있겠죠. 뭐 그건 뭐 논의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인데요. 그 권한도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렇게 답변했고 언론적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우선.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가가 치워졌고,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가를 선신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사면을 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일반 그냥 다른 범죄자들보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국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겨준데 그걸 사인에게 넘겨서 국정농단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의 범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문제가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사익을 챙겼어요. 이런 정도의 범죄라고 하면 저는 쉽게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는 범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 세대는 요즘 공정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했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사면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보다 조그만 범죄를 저질러도 다 형기 마치고 나오고, 이게 어디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통합이라 이런 명분으로 사면을 행사했다. 저는 국민들이 그거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네. 대통령의 고위 권한인 사면 권한도 국민들의 동의,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면은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용서를 받으려면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두 전직 대통령한 사면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 사면과 함께 또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인데 예. 국내 반도체 위기감이 커진 탓이라고 하는데 8.15 광복절 특사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가 부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일부에서 백신 수급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백신을 좀 스와프하자고 하니 스와프를 물론 백신을 받아서 백신을 돌려주는 거지만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삼성이 지금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동차 생산까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보내서 백신을 구해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 백신의 공급을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정부입니다. 방역 당국이고요. 물론 기업인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얘기를 해서 스와프를 하는데 기업인이 끼어들어 주도적으로 일한다? 저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문제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사면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논의하고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면을 절제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요. 사면을 하는 당사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백신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4.7 재보선 이후에도 급 부상한 화두죠.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참패가 종부세 대상 확대가 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부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저는 그게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종부세 문제도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전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 엄청나게 막 떠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 국민적 전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엔 3% 정도도 안 되고요. 서울에만 좀 많아요. 17%, 18%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위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그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정책 전체와 연계되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종부세 문제는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지금 가능한 한 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조세 형평성 때문에 사실은 종부세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집값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고 공시지가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야 그냥 똑같지만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적절한 세금 부담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 때문에 이걸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큰 기조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1가구 1주택.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에 사는데 그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거기 사시면 집 한 채만 갖고 계셔요. 네. 그분이 뭐 수입도 없어.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종부세를 내게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고 정말 거기서 20년, 30년 사시면서 자연스럽게 집가격이 올라간 것 뿐이고 본인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갑자기 종부세를 내라 하면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특별한 케이스를 잘 선별해내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해라. 다만 큰 틀에서 종부세는 그대로 가되 핀셋 정책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형태의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으로 가야 맞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지금 많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부세 대상 확대 자체가 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국내 최근 판결 하나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는데 여기에서 국가 면제라는 걸 적용해서 3개월 만에 1차 승소 판결과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개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재판부가 판결했으니까 뭐 재판부의 판결을 제가 존중합니다만 네. 아니 같은 사법부인데 왜 다른 판단을 내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판사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판단이 다르신 건지 법을 다 분석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판결의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네. 저는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정하거든요. 판결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 또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전에 내려진 판례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안 했는지 하는 부분도 저는 궁금하고요. 주권 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요. 또 국가 면제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인데 다른 국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이번에 판결은.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전 판결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권의 문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잖아요.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와 국가가 충돌해서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면 국가 면제 조항이나 아니면 주권 면제 조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 전쟁 중에 그런 못된 행동을 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국가 간의 이익의 문제입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국가 면제, 주권 면제에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네. 이게 모든 전 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하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린 이 1심 판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안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와버리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법원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외교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풀기 힘든 건데 이 문제 우리 정부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건 투트랙이에요. 투트랙이란 말씀은 법은 법대로 하는 거고요. 네. 이 정치 경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일본은 자꾸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삼권 분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아무리 행정부라 하더라도 사법부를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에서 행정부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지난번에 사법농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고 이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판결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어떻게 형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과의 외교 문제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사법부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 때문에 사법부가 판결 내리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사법부가 판결 내는 것을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봐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때를 쓰는 것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은 그럼 법원이 판결 내는 거 정부가 마음대로 합니까? 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나 보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없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나 경제 문제는 이 문제와 다르게 접근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도 그런 제안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자금을 좀 내고 기금을 일본에서도 잘못한 기업들이 돈 내서 보상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물론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하지만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게 가장 그럼요. 중요할 것 따로 가야 같은데.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좀 협조를 안 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4월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에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커졌고요. 네. 이걸 통과시키면 국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반대를 했었었는데요. 네. 야당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늦었어요. 이게 그전에 있었으면 LH 사태도 좀 더 일찍 발견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100%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라도 좀 잘 처리해서 더 이상 이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씬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씬.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씬.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씬.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인데요. 올 하반기 안동에도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문을 엽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안동센터 김재수 센터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1,450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공단 본부와 전국 6개 지역본부, 66개 센터가 소상공인을 밀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창업에서 폐업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을 보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상권 정보 등 창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지원을 보면 경영교육, 컨설팅, 협업화 사업, 간편결제 시스템,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스마트 슈퍼 육성, 온라인 판로 지원,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기 지원으로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 지원, 재기 교육, 전직 장려 수당 지급, 재창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통시장으로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을 하고 배송 서비스,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시장 환경 개선 사업, 시장 특성화 사업, 르네상스 사업, 청렴몰 지원 사업,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노후전선 개선 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하고 폐업하고 또 여기에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또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분들 힘들 때라서 또 같이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에 취약한 소상공인 분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점포 임대료나 관리비, 대출 이자, 인건비, 세금 등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출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특히 안동 지역과 같은 중소도시는 고령자가 많아서 사업 전환을 한다든지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서요. 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도 연령대가 좀 높군요. 네네. 그래서 더 힘든 지금 시기를 겪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죠? 예. 지금 당장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임차료 융자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계 융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네.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증서를 통한 대리대출이 금리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오늘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상공인 특화 자금 및 성장 촉진 자금 등을 2% 내외의 낮은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및 현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버팀목 자금 이의 신청을 22일까지 받았습니다. 네. 또 이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또 취약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상공인 특화 자금, 또 성장 촉진 네네. 자금 이걸 2% 내외 낮은 금리로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안동에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어떤 곳이죠? 좀 말이 어렵죠. 네. 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란 소상공인 신앙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전문 과정으로서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에 준비된 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 교육을 150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허가증을 교육생이 직접 발급받아서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12주를 진행하며 실제 상품을 판매, 또 재고 관리도 하고 고객 응대 등 점포 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한 그 점포 경영 체험 교육 과정에서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 멘토가 지속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 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 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더 좋은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와 안동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가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동에는 그러면 설치가 언제쯤 되나요? 안동 지역은 그 안동 구시장 입구 그 남서 상점가 내에 네. 체험 제프를 갖춘 지상 3층 457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네. 8월이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그럼 8월이면 시작을 하는 거군요. 이제 교육생 그 전에 모집을 하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8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모집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6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 6월부터? 네. 알겠습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는 그럼 창업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네, 그 교육을 모든 이제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이제 신청, 선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사업화 자금 2천만 원을 총 사업비의 50%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며 네. 개인별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정책자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2%대 저금리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판론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화 자금 2천만 원을 총 사업비의 50% 자부담금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말이 어려워서요. 아, 그거는 뭐냐면 네. 이제 2천만 원을 보조를 해드릴 건데, 네. 자부담금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2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네네. 드리는 돈도 2천만 원 이상이 될 때. 네,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교육 150시간, 또 12주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신청, 선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창업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분들이 진행을 하나요? 아, 예,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구성된 강사진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창업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또 전문 멘토들이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뭐 제품 구성이라든지 서비스, 판로, 홍보 등 세세한 분야까지 자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11번가와 협업을 하여 네.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제품을 11번가에 입점하여 직접 판매해 보도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까지 이렇게 함께 예, 교육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군요. 그럼 네네. 예비 창업자가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신사업 창업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는 생활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또는 자신의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의지가 강한 예비 창업자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한 예비 창업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창업 아이디어, 성장 가능성, 창업자 역량, 창업 적성 검사, 창업 준비도, 창업 마인드 등 서면과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되며 네. 각 60점 이상 예비 창업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안동 신사업 창업 상한학교 교육생 모집은 6월경 전국적으로 14기 모집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모집 시에 이제 제출할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사실증명원, 창업 적성 검사 결과표, 개인 신용 평가 확인서 등 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6월 중에 14기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동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꼭 이렇게 성공을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일이 없고 점점 분점도 늘려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재수 안동센터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번 주 부동산 시장은요, 종부세 기준 완화, 또 무주택자를 위한 LTV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궐선거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선거 이후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극히 일부다. 민심을 잘못 읽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맞습니다. 내는 대상이 얼마 정도죠?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본인도 이제 실제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는 전체 인구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완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명수로 생각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52만 4천여 호 정도가 해당 대상 주택이 되는 거고 서울 기준으로 이제 41만 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보궐선거 참패를 했다라는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종부세 대상자 전체적인 인구수 대비해서 서울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내건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거의 4개월 가까이 떨어졌던 집값들이 다시 이제 급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서는 요번에 이제 선거 참패가 결국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궈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각종 규제의 일화로 됐던 것들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종부세 완화가 된다면 지금 9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9억 기준, 12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고가 주택을 했는데 이제 12억까지, 13억까지 올리자 이런 종부세 대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1주택자인데도 이번에 이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종부세 대상자들은 좀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실제 숫자를 보니까 41만 호 중에서 거의 20만 원이니까 반 이상이 1주택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올해
오랫동안 살아온 집인 거고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이게 부자감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에 내가 해당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의견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정부가 이제 처음 내세웠던 것처럼 이제 좀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 종부세를 완화시킨다라는 건 결국에 정책 자체를 흔드는 일이 아니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인 거고요. 그렇죠.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게 맞냐? 이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규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전 정부 대비해서 너무 많은 집값이 계속 올른 데다가 특히 이제 전월세 규제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2030 세대가 연골 투자까지 뭐 해서 시장을 더 가열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매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종부세 기준이 9억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매년 공정가의 공시가액 계속 오를 텐데 공정가액 비율이 100%가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부담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그럼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이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40만 호라고 하는데 9억이라는 게 타당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금 이제 고가주택 기준에서는 좀 벗어난다라는 의견은 또 어찌 보면 시장 입장에서 맞는 입장이 아닌가 봅니다. 이번에 이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버티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그 공급의 문제가 가장 컸고, 이번 지금 대책 내에서도 계속 이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전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런, 주택을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을 양성화를 시키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내놓았던 주택들이 뭐 아파트가 아닌 거의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양도세가 너무 이제 과하는 시점, 특히 이제 올 6월 기준이 되다 보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55%, 3주택자는 65% 양도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지방세까지 내시면은 이제 3주택자는 82.5%가 결국 세금이면, 지금 이제 알다시피 이제 집값은 올라 있는데 내가 샀던 기준에서 이 세금을 내고 나면 살던 가격에서 뭐 17.5% 정도 오른 가격을 내가 현금을 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해서 1주택으로 바꾸게 됐었을 때 실제 이사 갈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양도세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수를 줄이는 게 나니까 친인척이나 가족한테 증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6월 전에 증여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세대수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지난달 증여한 건수가 늘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군요. 증여세는 어느 정도예요? 증여세는 이제 증여 기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40-50% 정도라고 이제 그 기준에 따르면 다르고 또 미성년자의 기준이냐 아니면 또 부부 간의 거래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니까 증여를 택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 보니까 차라리 증여세를 해서 주택수는 나눠놓고 나중에 매각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계속 뭐 이런 요구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번이 집살 기회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또 올라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동 자금이 많다라는 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수요층들이 또 대기되고 있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질의 내용에서도 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 나온 거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이미 오세훈표 재건축 시장을 기대로 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강남권이 가격 상승이 주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공공 재건축까지 기대할 된 지역까지 많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추세의 어떤 차트 곡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대기 수요들은 조금 더 오를 테니까 기다렸다가 그래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깐 여쭤보면 LTV나 DTI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뭐 어떤 그 의견이 나왔는데 영국식으로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대부분 차계 사회초년생들한테 최대 90% 95%까지 대출을 해서 네. 평생 이제 은행에다 월세를 내는 개념으로 이제 집을 사게 해서 그 주거를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보다는 그냥 집은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면 학자금 대출 받듯이 그냥 집을 사서 평생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거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LTV를 높여주게 되면 실제 집 살 사람들은 그냥 그 집을 만족하고 평생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LTV를 좀 풀어주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설득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외국과 우리나라의 좀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이것도 실효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